그 찰스 다윈과 그의 진화론, 또 그런 진화론의 그 주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기까지 그 당시 어떤 그 과학자 사회, 또 좀 사회적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뭐 그 지난 시간에 어떤 그 공부들을 통해 갖고 18세기 19세기 지질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 즉 오래된 지구의 관점이 이제 그 지질학계의 주도적인 어떤 관점으로 확립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나아가서 이제 과학혁명 후에 자연 법칙이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중요성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제 그 자연 법칙으로서 어떤 그 현상을 설명하려는 그런 그 경향성이 강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생명체의 세계와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베이든 포웰이라는 그 당시 옥스포드의 기하 학자였었는데, 이런 사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창조라는 것도 어떤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게 설명이 되면은 신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그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현상을 설명하려는 그런 그 경향성이 강화돼 있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과학계 전반에 또 이 생물학을 연구하는 그런 그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좀 종교적 어떤 신앙심이 별로 없는 그런 좀 그 과학자들에게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연만을 유일한 실제로 보고 그 과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과학적 자연주의의 관점이 점점 증진돼 이게 강화돼 나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학계에도 이미 이제 18세기 초에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이 프랑스의 그 자연사학자였던 뷔팡, 그 다음에 디데로트, 이런 사람들이 이 생명체가 그냥 자연에서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생명자연 발생설이라는 건데, 이런 그 주장들이 나오면서 또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연에서 그냥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체는 어떤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게 또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주장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 사상이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유물론, 머티리얼리즘의 어떤 적용, 과학에 영향을 미친 또 한 가지 또 사례였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물론이라는 거는
모든 것의 근본이 물질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질적 과정으로서 이게 설명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뭐 뷔폰이나 디데로트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 이제 이 유물론적 관점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생명이라는 것도 결국 이 자연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 세계로부터 그게 어떻게 적당한 조건 하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체는 어떤 물질적 과정을 통해서 이게 또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그 사상이니까 결국 이제 어떤 유물론의 어떤 그 관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 주장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 보수적인 그 영국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사상이었지만은 이런 그 급진적인 사상들이 이제 대륙에서 프랑스나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이제 영국도 이제 이런 그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18세기 말쯤 돼 갖고 영국에서도 이 다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윈은 아니고 이 에라스무스 다윈은 그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다윈 패밀리는 맞죠. 근데 이 에라스무스 다윈 같은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라마르크라는 또 프랑스의 급진적인 그런 이 생물학자가 주장했던 그런 주장과 같은 그 맥락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라마르크나 에라스무스 다윈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결국 어떤 그 생명체가 처음에 아주 원시적인 그런 형태로부터 그 나와 갖고선 그것이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 갖고 이 환경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게 진화하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사상을 그 이제 주장하게 된 건데, 이제 라마르크 같은 경우는 결국 현재의 그런 그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모습들, 또 여러 가지 기관과 구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가라고 생각했냐면은 그 생명체들이 그 환경에 적응해 가는 중에서 계속 이 적응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도 계속 이제 전달이 돼 갖고 그런 이제 현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고 해갖고 환경의 적응을 통해서 그 생명체가 얻게 된 그런 그 형질, 그게 이제 획득 형질이 되겠는데, 그게 이제 그 후대에도 전달이 돼갖고 그런 그 특징을 생명체가 가지게 됐다. 우리나라 이제 그 말로는 이제 용불용설이라고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이론이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서 진화가 이제 이 급진적인 그런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되는 그런 그 흐름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제 그 영국에서는 영국이 좀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제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같은 그 대학이 영국의 어떤 그 학문 분야의 연구를 주도했는데, 그 대학들이, 보수적인, 그 영국 국교의 목사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대학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영국에서는 이게 아주 표면화되지는 못하다가 드디어 1844년에 돼갖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베스티지라고. Vestiges of Natural History of Creation이라는 작자 위상의 책이 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저자는 결국 이 생명체였던 이런 그 다양한 모습이 이미 자연 속에 심겨져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진화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미 다윈 진화론이 나오기 이제 15년 전이었지만은 상당히 진화 사상의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중에 결국 저자가 밝혀지긴 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아마 상당히 그래도 대놓고 이런 주장을 하기는 좀 저자가 좀 그렇게 하기는 좀 두려웠는지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그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내용 속에 이미 그 당시 그 일부 급진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학자들의 그런 생각을 아주 잘 반영하는 그런 진화 사상이 이제 이 베스티지에는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나오고 나서 영국에서도 굉장한 그런 논란거리가 됐고, 특히 이제 뭐 보수적인 학자, 예를 들면 아담 쇠지익 같은 학자는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그런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바로 이제 이게 그 18세기, 19세기에 그 과학자 사회 저변에서 흐르고 있었던 중요한 흐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 피에르 라플라스라는 프랑스의 수학자는 이미 18세기 말에 성운 가설이라는 거를 그 발표를 해갖고 이 태양계가 뭐 신에 의해서 뭐 창조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성운으로부터 이게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태양계의 어떤 그 질서 있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피에르 라플라스, 프랑스의 수학자였죠. 그의 유명한 이제 성운가설이라는 게 18세기 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즉 뭐 태양계라면은 뭐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많은 부분을 아마 커버했을 텐데, 이런 그 우주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 이거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당시에 그 과학자들,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그 여겨지고 있었던 이 과학적 자연주의, 자연만을 유일한 실제로 생각하고 과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이제 아주 잘 나타내주는, 또는 그 아까 얘기했던 유물론적 관점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그 표현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나아가서 이제 찰스 라이엘 같은 그 당시에 유명한 지질학자는 그의 그 지질학 원론이라는 그런 걸 통해 갖고
결국 이 지구의 어떤 현재의 지형이 그 자연적인 과정, 침식이나 퇴적이나 이런 그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그 지형적 특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플라스가 우주론에 있어서 또 천문학에 있어서 그 자연주의적 관점을 잘 나타냈다고 한다면, 이제 라이엘은 이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결국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또 그런 관점을 잘 나타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이런 자연적인 과정, 또 물질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우주라든가 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될 수 있다라는 관점은 생물체에 대해서도 이것이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설명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을 점점 이렇게 가지도록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찰스 다윈의 그 자연 선택설은 바로 이러한 그 당시에 그 강화되고 있었던 그 과학적 자연주의의 사상을 그 생명체 세계에다가 확장시킨 거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결국 자연적인 과정으로 이 자연 현상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생명체 세계도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좀 주장들을 가질 수 있겠고, 이제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바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조사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윈이 이제 어떤 그 배경하에서 그의 유명한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분 찰스 다윈이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아마 그 부분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윈이 말이죠.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들어갔는데, 원래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작은 시골 마을의 목사가 되려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참 나중에는 좀 정반대의 어떤 그런 또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다윈은 이제 사실은 케임브리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학을 공부하려고 에딘버러 대학이라고 스코틀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유명한 대학인데, 그 에딘버러 대학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려면 수술 같은 걸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윈이 좀 그런 거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원래 다윈 아버지가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다윈이 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이제 그 의과대학에 진학을 시켰던 것 같은데, 다윈이 그런 좀 그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하지를 못해 갖고 중도 하차를 하게 되는데, 의과대학을 이제 드롭하고 나중에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아버지의 권유로. 그래서 이제 그 에딘버러 대학하고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그런 대학이었는데, 이제 에딘버러는 조금 더 개방 지역이었다 그러면 이제 케임브리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대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엄격하게 이제 교육을 받고 그 이제 시골 작은 도시였던 목사가 되기를 이렇게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그 아들 다윈을 이제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목사가 되기 위한 뭐 그런 그 교육 과정에 뭐 신학만 뭐 성경만 공부하는 거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자연사라든가 또는 뭐 내추럴 필라소피 중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서 뭐 지질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윈이 점점 이 생물 쪽 그리고 지질학 쪽에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다윈의 어떤 그 생애 어떤 그 경로가 이제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31년에 다윈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로 알려져 있는 그 비그로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비글호라고, 아이고, 그 배는 그림을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이제 영국 식민지 탐사선 의 어떤 그 승선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배를 따라서 쭉 항해를 하면서 5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표본들을 그 채집을 하고 자연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굉장히 다윈에게 있어서는 자기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그로 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다윈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되거든요. 학계에서도. 왜냐하면은 그 5년 동안의 어떤 그 긴 여행을 통해서 다윈이 그 채집하고 관찰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학계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됐고, 덩달아서 다윈의 어떤 그 학계에서의 위상도 이제 아주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다윈이 이제 그쪽 분야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뛰어들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결국 이 1836년 다윈이 이제 이 비그로 항해를 마치고 나서부터는 그가 이 비그로 그 항해 동안에 채집한 그런 그 결과들을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윈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다윈이 처음부터 그 종교하고는 좀 그 반대되는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자기가 관찰한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좀 종교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그 관점으로 이거를 이제 발표할 것에 대해서도 다윈이 좀 생각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윈에게 있어서 일어났던 개인적인 사건들, 또 그 당시 어떤 사회적 환경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윈으로 하여금 종교하고는 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관점으로 그 자기의 결과를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윈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 종교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관점으로 결국은 나중에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됐는가? 그거를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우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다윈이 그 1859년에 그의 유명한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이제 그 출간을 하게 되거든요. 영어 타이틀은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대하여 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다윈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선 그 핵심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윈은 이 책에서 그 생명체가 이 환경에 잘 적응되지 못하면은 도태되고 환경에 잘 적응된 것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그 적자 생존의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뭐 자연 도태설 뭐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그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은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것들은 도태된다. 이게 이제 그 종의 기원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Survival of the Fittest, 최적자 생존이라는 건데, 이 말은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철학자였던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그 붙인 이름 말인데, 저건 그런 그 적자 생존의 개념, 이 종의 기원의 이제 중요 개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결국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에 과연 방향성이 있는 거냐와 관련해서는 다윈이 주장한 거는 랜덤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베리에이션이라는 건 무작위적 변이. 그러니까 이 변화가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목적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은 서바이브하고 적응할 수 없는 것들은 도태되기 때문에 사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건 랜덤하게 변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윈의 이 진화에 대한 그런 관점은 랜덤 베리에이션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변화하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그 베리에이션들이 진행되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종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새로운 그런 스피시스, 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진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면
그, 한 세대 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변이는 그렇게 눈에 띄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다 보면은 그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그런 새로운 그런 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점진주의적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씩 진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결국은 점점 그 나중에 가서는 크게 이게 나타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레듀얼리즘, 점진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그 주장을 이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윈의 어떤 이런 주장이 진화 주장이 이제 뭐 사실 그 이전에도 아까 내가 조금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진화에 대한 주장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생명체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모습, 이 베리에이션들이라든가 또는 extinction, 멸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윈의 이론은 설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제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으로 이제 받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결국 지금 자연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어떤 그 지적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연에 의해서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다윈이 결국 이런 그 주장을 내놓을 때까지 많은 어떤 고심의 시간을 이제 거쳤었는데 우선 이거는 다윈이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기가 이 자연 선택의 개념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그 영국의 그 사상가였던 토마스 멜더스의 그 사상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멜더스가 어떤 면에서 이 다윈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 멜더스가 이제 18세기 그 영국 사회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 빈곤층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그 어떤 정해진 리소스를 가지고 경쟁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의 유명한 인구론에서 그걸 주장했잖아요.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이고 식량은 이거는 증가하는데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그 리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경쟁이 있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찰로부터 이제 이 다윈은 그것이 이제 자연 세계에도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본 건데, 결국 자연에도 어떤 이 생존을
위한 어떤 그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는 개체는 결국 뭔가 하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리한 어떤 형질을 가진 그런 개체들이 서바이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자연 선택설을 이제 생각해내게 됐다라는 거죠. 자연 선택설이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는 자연이 선택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 Natural selection. 그러니까 결국 자연에 뭔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리한 애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들이 이게 서바이브 하게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뭐 그 당시 이제 영국 사회가 이제 산업혁명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이 당시 이제 영국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 변화가 결국은 많은 영국인들한테는 뭐 좋은 방향으로 영국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결국 그 당시가 이제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영국 역사에 있어서 영국이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우리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세계 각곳에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고 그렇게 국력이 강했던 그런 시대 여왕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영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노동자 계층이 생기고 또 정치적 그런 시스템이 변화하고, 이런 많은 변화들이 결국 영국을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발전시키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적 어떤 분위기도 역시 생명체도 진화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윈의 어떤 진화론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랜덤 베리에이션이었지만은, 사실 다윈은 그의 주장을 처음에 출판했을 때는 좀 애매모호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윈이 주장하는 어떤 진화론의 그런 요점이 이게 뭐 랜덤 베리에이션인지 또는 뭔가 좀 이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가 계속 나아간다라는 그런 것인지, 또는 심지어는 이 진화가 신에 의해서 계획된 그런 진화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윈이 좀 애매하게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윈의 진화론을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을 때 영향을 준 그런 중요한 그런 팩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도 썼지만은
다윈이 1859년에 진화론을 썼을 때, 자,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윈이 좀 애매모호하게 좀 썼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 다윈이 그래도, 결국은, 이 신에 의해서 계획된 어떤 진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또 많은 부분 이해를 했고, 내가 한 가지 예를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은 다윈이 이건 종의 기원 2판에 결론부에 이렇게 나오는 글인데, 이런 글을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윈이 뭐 창조주에 의해서 숨이 불어넣어져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걸들을 보면은 다윈이 여전히 그 창조주를 믿고 또 이 진화가 결국 창조주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그런 그 느낌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점의 사람은 그래 다윈이 진화라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그 진화도 신에 의해서 계획된 또 가이드되는 그런 진화일 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이건 나중에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는 그러한 그또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가 일어나는데 진화가 신에 의해서 가이드되는 이렇게 계획되고 이렇게 인도되는 그런 형태로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좀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은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의 그 속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이 랜덤 베리에이션, 자연의 어떤 환경의 그 변화에 따라서 랜덤하게 변하는 어떤 그 생명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관점이다. 그리고 이런 이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결국 그 모든 생명체가 이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유물론적,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관점을 또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진화라는 그런 그 터미놀로지가 너무나 그 파퓰러한 인기 있는 그런 그 용어였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도 변화하는 거고, 영국도 변화하는 거고, 영국 사회도 변화하는 거고, 하지만 결국 영국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생명체도 결국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진화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갖고 이제 정치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관점, 특히 영국의 관점에서는 식민지를 지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이렇게 이제 좀 사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윈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
다윈의 어떤 이제 주장, 이런 그 주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반발이 너무 심할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어떻게 포장을 해갖고, 사람들이 좀 이 반발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은 다양한 형태로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거였다라는 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내가 다윈이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결국 이 자연 선택설이라는 어떤 급진적인 사상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책을 저술했다 그랬는데, 다윈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와 어떻게 보면 결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1851년에 있었던 큰딸의 죽음이었던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윈이 자녀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10명이었어요. 다윈의 자녀가. 요즘 시대에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근데 큰딸이, 애니라는 큰딸이 있었는데, 애니가 1851년에 폐렴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다윈의 어떤 종교적 신앙이 사실은 비그로 항해를 다녀온 이후로 다윈이 어떻게 보면 점점 유명해지면서 그 신앙은 좀 점점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되는, 이렇게 감소해가는 그런 형태에 있었는데, 1851년에 있었던 이제 큰딸의 죽음이 다윈이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 이런 거를 이제 결국은 다윈으로 하여금 종교와는 결별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으로 그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851년부터 이제 다윈이 본격적으로 이 종의 기원을 이제 종교와는 반대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저술하는 그런 저술 작업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다윈이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종의 기원에는 진화라는 말은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창조라는 뉘앙스를 갖는 그런 용어가 더 많이 등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다윈의 진의가 뭔지를 좀 파악하기 힘들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윈이 주장한 내용들은,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그 내용들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윈의 이 주장이 발표됐을 때,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진화론 하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봤을 만한 그런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왜 기린이 목이 길어지게 됐을까? 이걸 이제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기린이 목이 길었던 건 아닌데 기린이 그 저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이제 이게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게 나중에 그 후대에도 전달이 돼 갖고선 이게 목이 길어지게 됐다라는 게 이제 용불용설 라마르크의 획득형질 유전이라는 그런 개념의 이제 진화론이고, 반면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은 처음에 기린은 목이 짧은 것도 있었고 목이 긴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환경이 목이 짧은 것들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긴 어떤 그 가뭄이 계속됐다든가 이래서 도저히 맨 꼭대기에 있는 열매 뺏기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때 이제 목이 긴 것들은 그나마 따먹을 수 있었는데 목이 짧은 것들은 도저히 이것들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도태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이 긴 것들만 살아남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후대에도 이 목이 긴 형질을 전달을 해서 결국 기린이 목이 길어지게 됐다. 이런 이제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마 뭐 금방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이제 컨트로버시얼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논란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화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